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새 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제 유년 시절과 관계가 있어요. 이 흰둥이 생각에 나오는 강아지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길렀던 강아지는 흰둥이가 아니라 검둥이에요. 근데 이 검둥이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울컥해서 거리 설정이 되지 않아서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검둥이라는 그 기표를 흰둥이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허구가 개입되어서 이제 흘러나올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의 경험을 담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네. 그냥 뭐 어느 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년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약봉지를 세다가 이제 약값이 다 떨어진 걸 알고 그 강아지를 팔아서 개장소에게 팔아서 이렇게 약값을 충당해야겠다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소년이 개장소에게 팔려가면 개의 종말이 뻔하니까 개를 풀어주는 이야기죠. 근데 개를 풀어주면서도 아버지 약값 때문에 가슴이 무거워서 고민을 했던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를 이렇게 멀리 달아나라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풀어줬던 소년에게 그 강아지가 아침날 다시 돌아오죠. 아침날 돌아와서 마지막 그 밥을 먹고 개장수에게 끌려가는데 늘 혀로 이렇게 손을 핥아주는 버릇이 있던 강아지였거든요. 그 혀로 핥아주던 그 강아지의 혀가 그때는 눈빛이 되어서, 촉촉한 눈빛이 되어서 소년을 괜찮다는 듯이 핥아주면서 이렇게 개장수에게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유년의 공간 속에 있었던 그런 벗과 같았던, 외로운 시절에 벗과 같았던 그 강아지, 저에게는 그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제가 서울살이를 하면서 아주 외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나 힘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휴대폰 그 연락처 속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수백 개의 전화번호 속에도. 그 순간 이제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강아지가 떠올랐죠. 예, 해서 그때는 나에게 그런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강아지 한 마리도 없구나. 참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 만에 그 강아지 이야기가 떠올랐고 강아지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흰둥이 생각, 손택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새 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의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히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지하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맞은편 좌석 사람들하고 시선이 부딪히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그 구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보면서 아, 저 구두는 어떤 생활 리듬을 갖고 있겠다. 저 구두는 코가 깨어진 걸 보니까 성미가 좀 급한 것 같아. 저 구두는 굽이 다른 걸 보니까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구두를 가지고 그 삶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쩍 이제 그 주인을 염탐하죠. 제 유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걸 거의 뭐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맞아 떨어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굽이 이렇게 다른 그 구두가 있는데 마치 그 굽이 길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겠죠. 그 길을 만남으로써 마모가 되고 풍화가 되었지만 그것이 삶에 지쳐서 풍화된 것이 아니라 삶과 만나서 하늘 위로 이렇게 들어올려진 듯한, 네, 저 아름다운 어떤 푸른 하늘로 들어올려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 푸른 하늘과 더 잘 만나려면, 허공과 더 잘 만나려면 이 지상의 삶들과 더 내가 밀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체형이 불균형합니다. 사실 표가 나지 않는데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수십 년째 사실은 편하지 않게 기우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 구두도, 그리고 그런 관찰 뒤에 제 구두도 보니까 굽이 이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달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런 발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아마 그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엄청 내렸고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텐마루 밑에 있는 구두를 찾으니까 구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또 물어갔나 보다. 왜냐면 낡을 대로 낡은 구두니까 물어뜯기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 또 물어갔나 보다 했는데 방에서 할머니가 이게 구두를 품에 안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얼어붙은 구두에 발을 넣지 말라고 방에서 이렇게 들여놓고 품고 자셨던 거죠. 그래서 따뜻한 그 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으면서 제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용돈을 안 받으셔요. 예, 그러면서 제 구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속뜻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구두 하나 제대로 못 신고 다니는 손주에게 무슨 용돈을 받나,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는 이제 저에게는 매우 서러운 짐승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성장기에는 군대에서 청년기에는 군대에서 이 당번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대대장 군화를 3년 동안 닦은 겁니다. 구두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깊죠. 네. 어떻게 하면 광을 잘 낼까, 어떻게 하면 구두 손질을 잘할까, 그런 고민들을 3년 동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늦깎이로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학교 수위를 했는데, 수위를 하면서 야간에 수위를 하면서 밤에는 시를 쓰고 문학책을 읽고 그랬죠. 근데 수위를 하다 보면 이게 틈이 많이 나요. 학교 직원들 구두를 닦았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그 대학의 직원들 구두를 제가 다 닦았죠.
예.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구두를 보면 이상하게 애잔해지고 뭔가 마음이 슬퍼집니다. 아마 그런 이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왜 많은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선택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삶의 디테일들, 세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 바쁘죠. 가령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집안 공간과 집 밖 공간을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봤을 텐데,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각의 어떤 상태 속에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시가 문학이 삶과 같으면서도 다른 것은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편의 디테일에 예민하잖아요. 그것처럼 작가들은 디테일에 예민한 사람들이죠. 근데 일상이라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무의 공간 속으로 이렇게 소멸되어 사라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결정적 순간들을 마치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붙이듯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을 낯설게 구성할 수 있겠죠. 낯설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그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죠? 구두라는 대상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대상인데, 구두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확보해 줄 수 있어서 선택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 사실은 뭔지 모르죠. 선택한 분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길이 나를 들어올린다. 손택수. 구두 뒤축이 들렸다. 다를 대로 달아서 뒤축과 땅 사이에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공간이 생겼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구두코를 닦으며 걸어오는 동안 이 지긋지긋한 길이 나를 들어올리고 있었나 보다. 닳는 만큼, 발등이 부어오르는 만큼 뒤꿈치를 뻘끈 들어올려주고 있었나 보다. 가끔씩 한쪽으로 기우뚱 몸이 기운다는 건 내 뒤축이 허공을 딛고 있다는 얘기. 허공을 디디며 걷고 있다는 얘기. 이제 내가 딛는 것의 반은 땅이고 반은 허공이다. 그 사이에 내 낡은 구두가 있다. 어떤 분이 시는 유년의 장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최초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유년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유년을 얘기하죠. 아마 자기 치유와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들은 완벽한 치유를 꿈꾸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치유되면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이 상처를 더 큰 상처들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상처를 덧내게 합니다. 이 더 큰 상처라는 것은 타자의 상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덧내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운동성 속의 시인들이 있을 텐데요. 제 유년 시절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낙오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왜 그때는 그런 표를 외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표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세계의 가치죠. 더 이 세계. 예,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고 빨라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늦은 아이, 더 느린 아이, 더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나고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20세기를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들면서 제가 승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이. 빠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멀리 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어떤 의미에선 정반대였죠. 아마 시인들이 올림픽 표를 만든다면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더라도 그 운동장 중심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노는 거죠. 바깥에 밀려나서, 가상이 쪽으로 밀려나서.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재능 하나가 저한테 생긴 겁니다. 가상위로 이렇게 밀려나서 가운데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제가 중심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저는 가상위에서 무엇인가를 보기를 좋아했던, 골똘하게 들여다보기를 좋아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소년이었지만 그 외로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빛나는 어떤 영토를 저에게 선물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세상의 모든 별은 혼자서 반짝인다. 별이 끌어안고 반짝이면 폭발한다. 네, 모든 빛나는 별은 단독자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제 유년은 외롭기 짝이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런 빛나는 별과 같은 순간들을 제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입니다.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검도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 가끔씩 저희한테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게 이제 술 주정이셨어요. 네. 조지훈 선생의 승무죠. 네.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 구절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택수는 공부는 못하지만 책을 좋아하니까 시인이 될 거야. 이러면서 손시인, 너는 이제부터 시인이야. 손시인. 이렇게 저를 불러줬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시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와서 처음 이 동민들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파트 도서관, 이거 만드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 저도 그 도서관에 가서 가끔 이웃들하고 책도 읽고 아이들하고 책도 읽고 또 독서실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책 읽는 시간도 갖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게 책이라든지 도서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서는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왜 이걸 관이 좀 더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와 책과 도시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아쉬움, 기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데요. 자랑이 있기도 하면서 약간 푸념도 섞인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